18강 제안 요약에 꼭 리스크 관리 내용을 넣어라 시간입니다. 리스크 관리란 뭘까요? 페이지 103쪽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리스크 관리란 고객에게 제안한 솔루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 항목을 제안서 요약에 꼭 따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네네네. 책에도 썼지만 저희가 이제 해외 컨텐츠를 가져와서 네네네.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번역일을 의뢰할 때가 많았는데 네네네. 이제 초기에 되게 웃긴 거예요. 어떤 개인한테 예를 들어 번역을 한 장을 맡기면 10,000원인데요. 번역 회사를 통하면 20,000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도.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아니 번역 회사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번역하는 수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인한테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잠수를 타버리더라고. 잠수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비싸게 내는 이유는 네네. 그런 리스크에 대한 값을 내는 거예요. 네. 우리 사업 이야기 잠깐 하면 네. 이제 저희 고객들이 비싸다고 싼 데를 찾아요. 네네네. 저는 한번 갔다 오라고 꼭 네네네. 그래요. 네. 그러면 고객들이 굉장히 충성심이 좋아지고 왜 슈플리가 이 가격을 청구하는지를 이해하더라고. 오히려 한번 싼 솔루션을 구매하고 나면 아니 물론 더 싼 솔루션이 그 기업에 맞으면 그 기업은 가겠죠. 네네.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더 싼 솔루션을 찾아서 가는 것도 좋고 더 싼 솔루션이 본인들에게 맞지 않아서 왔을 때는 고객은 이제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더 적정한 가격을 서로 합의가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의 가격에는 리스크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보통 입찰 제안서에 네, 넣는 네. 것 같던데 네. 그럼 일반 제안서 있잖아요. 뭐 네. 표준 제안서 뭐 그냥 회사 소개서랑 비슷한 그런 네, 제안서들에도 네. 리스크 관리 항목을 따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리스크는 그 산업을 잘 알아야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안서를 받아보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네네. 그냥 그 내용을 쓴다고. 근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하지. 그러니까 사업마다 리스크가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 전문가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적는다는 건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작성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이 리스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를 했더라고요. 제안 리스크, 프로포절 리스크라고도 하죠. 그리고 성과 리스크, 퍼포먼스 리스크라고도 하는데 제안 리스크는 판매자가 제안한 솔루션을 도입할 때 기술과 관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고, 성과 리스크는 판매자의 수행 역량이 부족할 때 리스크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걸까요? 이 말이 리스크? 조금 헷갈리는데 네네. 제안 리스크는 솔루션에 대한 리스크예요. 솔루션.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네. 슈플리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러면 네네네. 컨설팅은 솔루션이잖아요. 네네네. 이 컨설팅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고객한테. 네네네. 퍼포먼스 리스크는 그 조직에 대한 리스크예요. 예를 들면 슈플리라는 회사에 우리가 왜 고객한테 슈플리의 사업 경험이나 이런 걸 강조하냐면 슈플리라는 조직의 리스크가 적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슈플리의 역사나 경험들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두 개가 있어요. 저 회사가 잘할 수 있나? 저 솔루션이 적절한가? 그래서 솔루션에 대한 리스크를 프로포절, 내가 제안하는 거니까 네네. 프로포절 리스크라고 하고, 네네. 저 회사가 잘할 수 있나? 이건 퍼포먼스 리스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네. 제가 그 제안서 작성할 때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보통 제안서에는 리스크 관리라는 섹션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리스크 관리라는 섹션에서도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네. 각 섹션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리스크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비용 섹션에서는 비용과 관련된 리스크, 일정 관리 섹션에서는 일정 관리와 관련된 리스크, 그 다음에 전문가 사람에 대한 리스크, 기술에 대한 리스크. 이게 리스크는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네네네. 각 섹션별로 리스크를 가급적 자주 다루어 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기술자예요. 네네네. 나는 기술 섹션을 유심히 볼 거라고. 근데 리스크 섹션을 따로 찾아보지는 않거나 따로 찾아본다는 건 상당히 불편한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술 섹션만 보면 리스크를 다 이야기하고 있으면 신뢰감이 높아지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리스크 관리는 가급적이면 자주 다루어라. 그럼 앞에서 저희가 네. 그 4가지 원칙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나의 약점을 최소화하라. 네. 이거랑 지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인가요? 여기 리스크 관리라는 그렇죠. 거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그 공유했던 네네네. 그 잠수함 프로젝트 네네. 그 상황이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아, 네. 페이지 105쪽 아래에 잠수함 프로젝트 예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소형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해저 2km에서 유압을 견디는 함체 도어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술 개발과 M&S 과정을 통해 마침내 도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까지 우리는 약 150억 원의 기술 개발 투자를 했고 2년에 걸쳐 40회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우리의 이 경험을 통해 기사는 본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술 개발비 약 1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간을 2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약점을 최소화하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퍼포먼스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리스크가 아까 뭐였냐면 네네. 우리 조직의 리스크였다고. 네네네. 그죠? 네네네. 그 다음 장 사례는요. 네. 프로포절 리스크에 대한 사례거든요. 아. 그 리스크 관리 전략 4에 해당되는 사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네. 경쟁사의 경비행기는 엔진이 앞에 있어서 헬멧이나 헤드폰이 반드시 필요함. 엔진이 조종사 앞에 있는 경비행기의 경우에는 엔진 소음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헤드폰이나 헬멧이 통신 장비로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착용해도 엔진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비행기는 엔진이 조종사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엔진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별도의 헤드폰이 필요 없습니다. 이를 통해 비행 시 운전자의 조작이 편리하고 지상과의 통신에서 송수신 품질 또한 더 뛰어남을 6개월간의 현장 테스트를 통해 검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경쟁자의 제안한 솔루션에 대한 리스크를 네. 다루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앞에 사례는 우리 회사의 조직의 리스크를 다루는 거예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앞에는 퍼포먼스 리스크, 지금 말씀하신 건 프로포절 리스크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한 그런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우리 약점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보면 우리 약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 약점 없는 사람이나 조직은 없다. 네네네. 그걸 적극적으로 다루면 된다. 리스크도 그런 거죠. 네. 리스크는 없애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잘 관리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이 리스크를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고객에게 주면 되는 거다. 네. 그리고 104쪽의 아래쪽에 보시면 미 연방정부 구매부서 같은 경우에는 업체 선정 시 이 리스크 관리 때문에 내부 지침을 갖고 있다 하면서 4가지 지침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단순히 많은 실적보다는 그 회사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라. 그리고 그 회사의 과거 고객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품질과 비교 평가를 위한 표준 질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라. 마지막으로 6개월마다 고객 설문을 실시해 결과를 반영하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예. 내용인가요? 맞아요. 이렇게 읽어보면 네네.
그냥 그럴듯한데 네네. 제가 회사에서 경력사원 채용할 때 네네. 요 질문들을 적용해 보면 굉장히 질문이 중요하더라고.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실적보다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력사원 채용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네. 화려한 스펙이거든요. 아. 좋은 대학을 나왔다거나 네네. 아니면 여러 회사를 다녔다거나 여러 프로젝트를 근데 그거 전부 양적인 접근이거든요. 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얼마나 잘했냐 이건 별개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네. 일을 얼마나 잘했냐 이건 질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네. 우리가 양을 따져서 평가하는 이유는 질을 직접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가늠해보고 추측하는 거지. 많이 해봤으니까 잘할 것이다. 근데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얼마나 많이 해봤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했냐거든요. 네네. 경력사원 채용할 때.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 고객의 평가. 네. 이걸 이제 경력사원 채용할 때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은 그런 걸 안 하는데 경력사원은 레퍼런스 체크를 하면 반드시 유용한 정보가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돌려 말하거나 네네. 일부는 숨기기도 하지만 2명, 3명 들어보면 네. 아, 이 사람이 어떤 장점과 약점이 있는지가 입체적으로 좀 파악이 되더라는 거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터뷰할 때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고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해야 되거든. 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네네. 고객의 반응. 여기서 고객은 이제 그 경력 사원이 속한 팀원들이나 리더들이 이분의 성과가 어떤가에 대해서 네네네.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질문이 막연하게 들리는데 경력사원 채용할 때 그 프로세스에서 보니까 요 질문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이 있죠. 좋아요, 구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해요. 시간 끌기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